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오늘 이승환 30주년 기념 컨텐츠 2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저와 이승환이라는, 저와 이승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에게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갖는 어떤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2부부터는, 지금 이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이승환이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평론가로서는 늘 그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티스트든 마찬가지예요. 꼭 이승환뿐만이 아니라 그 뮤지션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 정도 지난 뮤지션이니까 이제 사후 평가를 하게 되죠. 사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회고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돌아봤을 때, 그의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그는 어떤 뮤지션이었을까? 그건 어떤 아티스트였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론가라는 사람들 약간 좀 직업병처럼 개인적으로 난 이게 좋았다, 이 앨범이 좋았어, 이 앨범이 최고였어 라는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승환이라는 사람,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이제 요새 들어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질문들이라는 게. 여러분 좋아하는 뮤지션을, 좀 이제 활동 이제 연차가 좀 된 뮤지션들이면 더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뮤지션이 한국 가요계에서, 대중음악 역사에서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평론가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독보적인 면이 있어요. 동시에 한두 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 있는 뮤지션도 아닙니다. 그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노래가 참 좋았지, 그 사람이 히트곡은 많았지 라고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아티스트였는지, 이건 상당히 90년대의 수많은 그 명 아티스트들, 중요했던 아티스트들이 모두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승환이 좀 더 독특한 면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은 스튜디오 뮤지션이라는 측면, 스튜디오 뮤지션이라는 측면, 그리고 라이브 퍼포머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따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스튜디오 뮤지션이라는 측면, 그리고 라이브 퍼포머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각각에서, 혹은 이 두 가지의 합에서 가장 훌륭한 성취를 거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던 아티스트 중 한 명, 단순히 아티스트 중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업적을 쌓은,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스튜디오 뮤지션 앤드 라이브 퍼포머가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이승환 음악을 이렇게 지나치듯 들으셨던 분들이나 그런 쪽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어요. 이승환 하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나는 이미지가, 물론 훌륭한 라이브 공연을 많이 하는 가수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발라드의 황제, 귀재, 어린 왕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묘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측면보다는 어떠한 이미지로서 기억되는 게 있죠. 굉장히 동안이고 항상 젊게 사는 가수고, 이렇게 좀 이미지로서 기억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어떤 음악을 따로, 또 라이브 퍼포먼스를 따로, 또 그 커리어를 따로, 사회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자면, 저는 그 이승환이라는 아티스트의 진짜 업적을 조금 더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좀 과소평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가수로서, 그러니까 최고의 스튜디오 뮤지션이자 최고의 라이브 퍼포머로서의 면모를 겸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이승환을 위대한 뮤지션으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은 가요계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저는 손에 꼽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스튜디오 뮤지션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스튜디오라는 작업을, 스튜디오 녹음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앨범이라는 걸 만드는, 우리 앨범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코딩 아티스트라고도 하고요.
그런 뮤지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장으로서 활용해서 아티스트십, 그러니까 아티스트리, 그 음악성을 표출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스튜디오 뮤지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스튜디오 뮤지션이라는 거는 전성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거는 뭐 가요뿐만 아니라 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뭐냐면 창작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정한 부분 정해져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 전성기라는 것이 딱 기간이 있죠. 그 좋은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뮤지션의 전성기라는 건 굉장히 길게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라이브 퍼포머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이제 뭐 소수입니다. 성공적인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 길을 걷고 또 라이브 퍼포먼스로서 자연스럽게 또 이 트랜지션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또 커리어를 보내는 가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노래 잘하는 가수는 있지만 그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또 반드시 훌륭한 라이브 퍼포머라고 볼 수도 또 없고요. 그리고 또 음반을 꾸준히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 음반이 늘 그 퀄리티가 훌륭하고 신곡들이 최신의 트렌디한 음악과 같이 들어도 임팩트 있는 음악으로 남는 경우는 또 많지 않은데요. 자, 가요계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최고의 스튜디오 뮤지션이면서 최고의 라이브 퍼포머라는 두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뮤지션으로서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뮤지션이 있어요. 바로 조용필이죠. 가왕 조용필. 이 부분에서는 가장 앞선 인물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오랜 커리어를 쌓고 있는 뮤지션이 바로 조용필입니다. 늘 최고의 음반을 만들고 또 무대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이승환이 이 조용필의 레거시를 가장 충실하게 잇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손꼽을 수 있는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라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를 얘기하자면 정말 대한민국 가요 역사에서 이 스튜디오 뮤지션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승환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아티스트가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승환 음악이 늘 훌륭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녹음에 한한한, 레코딩에 한한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4집이죠. 휴먼. 이 4집 이후로는 동시대 뭐 수많은 위대한 뮤지션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조차도 쉽게 어떤 범접하기 힘든 그런 퀄리티의 음반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지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점이죠. 그래서 흔히 이승환의 음악은 레퍼런스급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할 때도 가장 적합한 음반이고 또 지금도 저는 이제 새로운 음향 기기 같은 거, 헤드폰이라든지 스피커를 살 때 이승환의 음반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최고의 사운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뭐 너무 뭐랄까요? 최고의 가요가 정말 사운드가 훌륭하다 이런 말이 뭐 너무 좀 당연시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요 음반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사운드가 속된 말로 사운드가 구려서 못 듣겠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승환이 처음 이런 시도를 했던 90년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스튜디오에서 또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 정말 다 좋은데 사운드가 너무 아쉬워 라는 말들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승환이 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바로 이 휴먼 앨범을 시작으로요. 스튜디오 뮤지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튜디오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라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르들은 어떤 특정한 사운드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운드들이 갖춰져야 온전히 그 장르의 훌륭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의 한계나 필요성 같은 것을 일찍 절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라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원하는 발라드에서 어떤 대곡의 그런 발라드에서 필요한 이런 사운드, 락에서 원하는 이런 사운드,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팝음악으로만 들었을 때 정말 감탄했었던 바로 그런 사운드들을 이승환은 정말 이 작업을 통해서 직접 구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 구현을 했던 뮤지션입니다. 이 해외 녹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승환에게 있어서는 가장 굉장히 뭐랄까요 필수적인 그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승환이 이 해외 녹음 자체를 처음 시도한 가수는 아닙니다. 80년대 후반에 조용필이
이 믹싱과 이 마스터링 그리고 이 연주자들을 이제 해외 뮤지션들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꿈 앨범에 이르러서는 이제 미국 스튜디오 뮤지션들 최고의 이제 세션맨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명반이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었고 이승철도 있었고요. 또 색깔 속의 비밀이라는 명반이 나왔죠. 이 둘 모두 제가 알기로 둘 다 뉴욕에서 또 뉴욕 세션맨들 최고의 세션맨들하고 함께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승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스튜디오, 최고의 LA 세션맨들 그리고 우리가 뭐 그 과거의 팝 음악을 들으면 뭐 이렇게 이름만 보고 뭐 이렇게 감탄을 하던 뭐 닐스 두벤하우스, 뭐 비니 칼리우타, 뭐 존 로빈슨, 뭐 마이클 탐슨, 뭐 그런 뭐 과거 뭐 퀸시 존스, 마이클 잭슨, 뭐 토토 이런 음반을 보면은 정말 있었던 그 뮤지션들이죠. 정말 그 깔끔한 80년대, 70년대 이 음악 사운드를 만들어냈던 그 사람이 음반을 사보니까 정말 이승환의 음악에 연주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충격은 정말 당시로서는 대단했죠. 그리고 이 외국의 최고의 프로듀서가 만진 그 어떤 밸런스, 그 편곡들 정말 지금으로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던 그런 사운드였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스튜디오의 작업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음질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운드라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그 음질이에요. 우리가 영화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영화가 참 비주얼이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화소를 의미하지는 않죠. 물론 화소가 높으면 훌륭한 화질의 한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어떤 색감이 또 좋아야 되겠죠. 색감의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정말 우리가 뭐 검은 것은 정말 검게, 흰 것은 정말 희게 표현하는 그것들 거기 안에 뭐 다양한 뭐 컨트라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 색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비주얼로서 표현되는 가장 뭐랄까요? 그 곡에 걸맞는 편곡과 사운드의 그림 같은 것들이 있죠. 어떤 음악적인 사운드적인 상상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가 사운드가 좋다고 말하지 단순히 음질이 좋다는 것만으로 사운드가 좋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승환의 음악은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복합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운드에 걸맞는 최고의 곡들 그리고 최고의 뮤지션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들만 보더라도 초창기에는 오태오 그리고 김광진, 박용준 또 뭐 정석원, 유희열 누가 있었죠? 또 황성재, 이규호 이런 최고의 뮤지션들과 늘 함께 했었고 그것도 하나 이승환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승환이란 훌륭한 뮤지션들,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이 늘 최고의 가수와 작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승환이 당대의 최고의 가수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또 이들의 능력을 자신의 음악과 늘 잘 믹스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 그것도 또 이승환만이 보여줄 수 있었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승환의 음악에서 높게 치는 부분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늘 작업을 했지만 동시에 이승환 스스로가 자신이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음악의 중심을 늘 지켜왔고 지켜려고 노력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느 때든 사실은 어느 앨범을 들어봐도 저는 이승환 풍이라는 것들이 늘 느껴져요. 아, 이승환 음악이구나 라는 걸 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 작업을 하던 누구와 공동 작업을 하던 프로듀서 누가 됐건 편곡자가 누가 됐던 말이죠. 자신의 항상 그 본질적인 거, 그 본령을 음악성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아티스트의 고집이 있었다는 것 자체 저는 그것이 이승환이 오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고 지금도 음악이 퇴보하지 않고 늘 발전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작곡가로서 이승환은 좀 평가절하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파격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혁신적이거나 그런 모습들에 집중을 하기 때문인데 이승환이라는 작곡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튀는 면이 있죠. 근데 또 동시에 생각을 그리고 또 뭐 항상 그 곁에 좋은 작곡가들이 파트너로 있었다는 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런 공동 작곡이나 공동 작업 같은 거에 있어서 결국은 그 곡의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적으로 뭐 어떤 코드를 썼다, 어떤 디테일한 화성이 들어갔다 라는 것보다는 그 사운드의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승환은 적어도
뭐 제가 모든 작업을 지켜본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작곡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던 간에 그 점을 늘 지켜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 영상에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승환의 이런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의 대단함은 결국 어떻습니까? 최고의 공연가로서의 업적과 늘 함께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연가로서 라이브 퍼포머로서의 이승환이라는 거는 정말 저는 꾸준함과 발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자기 관리라는 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89년에 이제 처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가수로서도 사실 그렇게 유명하던 시절이 아닌데 방송도 거의 안 나왔었고 그때 당시 이제 BC603이라는 밴드로 정말 그 소극장이죠. 네. 작은 극장에서 열정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이제 이 BC603 시절은 보지 못했고 Always 시절에 20대죠. 처음 무대를 보게 됐었는데 관객이 몇 명이건 간에 그리고 자기의 뭐 인기가 뭐 최고건 아니건 간에 적어도 무대에서 굉장히 자신이 존재감 있는 퍼포머로서 그리고 훌륭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믿는 것 같은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믿는 그런 라이브 퍼포머로서의 모습을 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열정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계속 지금까지도 팬들이 엄청 많아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아는 지금 이승환이 되었지만 그때의 모습들 그때의 열정은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발라드 가수로서 이승환을 많이 알고 있었고 모두가 다 이제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정말 라이브 뭐 하다못해 공개 방송에서도 이 헤비메탈이라든지 락 공연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양식, 무대 매너, 연주 스타일, 편곡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또 티어트리컬한 모습들 있죠. 네, 공연의 그런 폼의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확장을 해갔죠. 연극적인 면 그리고 뭐 관객들과 대화하듯이 관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면들 이런 것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물었던 건데 이승환이 많이 개척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고 가요에서 굉장히 좀 공연이 굉장히 좀 정적이고 좀 천편일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아무래도 락커 출신으로서 이승환이 뮤지션이 되어가면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봤던 그런 공연 양식들을 꾸준히 자신의 공연에 도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늘 과감한 투자로 정말 뭐 모든 정말 뭐 돈이나 이런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열정과 투자가 무대의 때깔이라든지 장치라든지 그런 디테일에 모두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공연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정말 이 공연의 포맷 그리고 뭐 스타일 그런 뭐 무대 장치나 디테일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모두 최고의 공연이고 그런 최고의 또 공연 스텝을 길러냈던 것이 바로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승환의 공연을 통해서 이승환의 공연을 전후로 해서 한국 라이브 콘서트에서 그런 많은 기술적인 것들 특히 뭐 사운드라든지 조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개척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또 많이 있습니다. 뭐 공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사실 최근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익숙하게 들었던 이승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목소리 자체는 정말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좀 능숙해지고 굉장히 라이브 능력이 능숙해지고 그 댐핑함이라든지 그런 정말 픽한 텍스처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풍성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 상태가 뭐 변함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노래 실력 자체는 좀 더 는 게 아닌가라는 실력이 들 정도로 또 라이브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봤으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난 10년간 또 미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정말 그 주옥 같은 공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건 직접 보지 못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라이브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였네요. 네, 2000년대 초였는데 어쨌든 뭐 다시 공연을 한번 또 보게 될 날을 기다려 봅니다. 이승환이라는 아티스트 우리가 아직도 주목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요계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아티스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정말 진짜 업적은 바로 저는 이 두 가지 최고의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
음악의 사운드와 질감과 어떤 앨범이라는 양식, 우리가 앨범 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앨범이라는 것의 수준을 높여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도달하고 싶었던 팝 음악의 사운드에 가장 근접했던, 오히려 지금은 저는 능가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뭐 팝 음악도 그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늘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미국 대중음악에 손색 없는 최고의 사운드를 가진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의 이승환, 그리고 한국 공연의 어떤 신기원이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라이브 퍼포머로서의 이승환.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로서 평가받아야 될 이승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야말로 이승환의 진짜 업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승환 30주년 특집 2부,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어떤 뮤지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풀어내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이승환 30주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였습니다.